진실, 목소리가 하나라고 주장하는 이 포퓰리스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 추구에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추구하는 기관들, 자정장치들을 파괴하려고 하죠. 포퓰리스트들의 상상 속에서 법원은 정의에 관심이 없고 단지 판사들의 특권을 보호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문사는 사실에 관심이 없고 과학기관들조차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이익집단으로 볼 뿐이죠. 문제는 이런 관점이 때때로는 사실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퓰리스트들을 믿게 되는 거죠. 일부 판사는 뇌물을 받고 일부 언론사는 의도적으로 대중을 오도합니다. 학문 분야들도 자신들이 물추에 맞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퓰리스트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과학계는 선배들이 한 연구 결과 내용에 뭔가 반론을 제기해야지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 학자들이 말한 것을 되풀이해서는 절대로 노벨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제가 유명해지려고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가는 종교계에서 퇴출당할 수가 있죠. 물론 이런 과학계에도 이론을 제시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학자 댄 셰흐트만이라는 이 사람은 1982년에 준결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결정. 당시 화학 이론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죠. 댄은 이 내용을 논문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지만 동료들은 이 실험이 엉터리라고 비난했습니다.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과학자인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은 셰흐트만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녀사냥 당시에 있었던 일처럼 이 셰흐트만이 고문을 당하거나 투옥되거나 처형되진 않았습니다. 기존 연구기관에서 잘리긴 했지만 다른 연구기관에 금방 취직을 할 수 있었고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셰흐트만의 견해가 더 옳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이 학회는 결정의 정의를 수정했습니다. 이 준결정 때문이었죠. 그리고 2011년에 셰흐트만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과학계는 10년 만에 오류를 수정했지만 성경은 아직도 오류를 수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오류를 인정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 이 사실이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의 사회를 봤을 때 말이죠. 정치인들이나 유튜버 또는 연예인, 사람들이 잘못이나 실수로 비난을 받거나 지탄받는 모습을 종종 보이죠. 그런 경우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을 수정하지 않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정하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마치 자신이 무오류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권위가 떨어지는 게 무섭겠죠. 정치인도 그렇고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그리스도 교인들처럼 무오류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말했듯이 자기교정이라는 것은 자연계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우리 몸도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바로잡는 장치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작동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 몸이 혈당이나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당연히 우리는 건강을 잃게 되겠죠. 우리는 또 과학계에서 배워야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못했을 때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교정 능력이 없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봤습니다. 근데 가톨릭교나 공산당, 그 사람들은 왜 자정장치,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이런 자정장치가 질서 유지 면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이죠. 앞서 말했던 정보의 두 가지 역할, 질서 유지와 진실 추구에서 진실 추구를 위해서 자정장치를 만들어 놓게 되면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같은 기관에서도 이런 자정장치를 만들고 잘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공산당이나 전체주의 정치는 이데올로기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자정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자정장치가 작동을 하려면은 특별한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고 그런 독립적인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권력을 나눠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 체계에서는 자정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죠. 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자정장치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신문과 대학들은 베트남 전쟁을 폭로하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주의인 소련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이 다음부터는 로마, 소련, 미국 같은 국가들이 정보를 어떻게 다뤘는지 역사를 보겠습니다. 역사를 봐야 되는 이유는 AI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AI가 민주주의를 강화시킬까요? 악화시킬까요? 자, AI가 민주주의를 강화시킬까요? 악화시킬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이 차이를 하면은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분산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신문사에도 있고 방송사에도 있고 유튜버한테도 있고 개인한테도 있고 기업한테도 있고 정부한테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산된 각각 기관들한테서 정보가 발생하고 그 정보들을 또 다른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산된 네트워크는 자정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정부가 아니라고 해도 언론사에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오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체주의는 정보가 분산된 네트워크가 아니라 중앙 집권적인 네트워크입니다. 모든 정보는 이렇게
중앙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자정장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론사가 있긴 하지만은 정부의 지침을 따를 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체주의의 강력한 지도자들, 그리고 또는 민주주의에서 강력한 포퓰리즘으로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려는 그런 지도자들이 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이 자정장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법원이라든지 언론을 통제하려고 시도를 하죠. 보통 이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차이는 자정장치의 유무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선거가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러시아에서도 투표는 꼬박꼬박 이루어지고 심지어 북한에서조차 이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죠. 선거가 진실을 밝히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거에서 어떤 사람이 당선되었다는 것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선거는 단지 그 당시에 다수의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는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찍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미국 국민의 72%가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을 찬성하고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8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67%가 이라크 침공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선거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선거의 유무보다는 자정장치의 유무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잣대로 사용하기 더 좋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 자정장치가 제대로 있다면은 그 나라는 민주주의인 것이고 자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의 단점, 이런 약점을 잘 공략하는 사람들이 포퓰리스트들입니다. 포퓰리스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만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신들만이 진실이고 자신들을 지지해야지만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퓰리즘이 이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당들로 구성이 되죠. 어떤 다수 집단도 다른 집단이 국민이 아니라고 얘기할 권리 같은 건 없다는 거죠. 포퓰리스트들은 자신들을 믿는 사람들만 국민이고 자기들을 믿지 않고 다른 정당을 믿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죠. 민주주의의 힘은 대화입니다. 대화를 나누려면 여러 정당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 목소리가 하나라고 주장하는 이 포퓰리스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 추구에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추구하는 기관들, 자정장치들을 파괴하려고 하죠. 법원이라든지 언론기관을 탄압하려고 합니다. 포퓰리스트들의 상상 속에서 법원은 정의에 관심이 없고 단지 판사들의 특권을 보호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문사는 사실에 관심이 없고 과학기관들조차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이익집단으로 볼 뿐이죠. 문제는 이런 관점이 때때로는 사실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퓰리스트들을 믿게 되는 거죠. 일부 판사는 뇌물을 받고 일부 언론사는 의도적으로 대중을 오도합니다. 학문 분야들도 자신들이 물추에 맞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퓰리스트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에는 그런 기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언론이 정부의 이익에만 맞는 뉴스를 계속 실른다고 하면은 다른 언론이 이를 바로잡을 겁니다. 과학기관도 그렇죠.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면 다른 과학기관들이 그것을 바로잡을 겁니다. 포퓰리스트들은 이런 자정장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만약 민주주의의 이런 자정장치, 법원, 언론, 연구기관 이런 것들을 무력화하거나 사유화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포퓰리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실 추구보다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걸러내야겠죠. 자, 이전에 말했다시피 민주주의 척도는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선거는 러시아, 이란, 북한에서도 꼬박꼬박 치러지죠.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더 복잡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바로 정보의 흐름이죠. 어떤 네트워크가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지 독재에 더 가까운지 판단하려면 네트워크 안에서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대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 대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정치인들이 공식 회의에서 김정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사회가 민주주의인지 독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의 척도는 바로 대화고 대화가 불가능하거나 없다면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죠. 고대의 로마 공화국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을 건설한 이후에 로마 공화국은 피정복민, 지배를 당한 사람들한테까지 점차적으로 이 시민권을 확대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시민권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주어질수록 시민들의 권리는 점점 제한되었죠. 시민들끼리 대화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로마 제국이 기본적으로 너무 넓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동쪽 끝에 있는 시민과 서쪽 끝에 있는 시민은 대화가 불가능했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는 점점 중앙 집권화된 정보 네트워크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의 자정기관들 역시
권한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세기 후반에 카이사르가 등장하고 이 카이사르 가문이 로마 공화국을 전체적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했죠. 시민들끼리 대화는 불가능해졌고 모든 정부는 중앙 집권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로마 시대 같은 때는 대규모 민주주의가 정말로 불가능했을까요? 아니면은 카이사르 같은 전제군주들이 고의적으로 민주주의를 방해한 것일까요? 수백만 명이 모여있는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해진 것은 현대에 와서 대중매체라는 것이 등장하고 나서 가능해졌습니다. 인쇄술, 신문, 라디오 같은 것 덕분에 미국, 영국 같은 근대 초기의 민주주의가 형성해질 수 있었죠. 자, 그런데 1820년대 미국은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였을까요? 이때 당시에 미국은 유권자보다 투표를 하는 사람보다 노예가 더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당시에 미국의 25%가 투표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말했다시피 민주주의 척도가 투표는 아닙니다. 1820년대의 미국을 민주주의로 봐야 되는 강력한 이유가 강력한 자정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로마의 카이사르 같은 사람이 미국에도 나타날까 두려워서 여러 강력한 자정장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유로운 언론이었죠. 이런 언론들, 이런 자정장치들 덕분에 미국은 투표권을 확대하고 노예제를 폐지하고 더 포용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죠.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대중매체의 탄생, 자유로운 대중매체의 탄생이라는 것은 분산된 정보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이전에 말했던 분산된 네트워크죠. 이것을 뜻합니다. 정보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넥서스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분산 네트워크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흘렀기 때문에 미국이 자정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었고 덕분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주의는 어떨까요? 앞서 말했다시피 전체주의는 흐름을 통제합니다. 통제함으로써 정권을 유지시키죠. 일반 시민들끼리 이 정보를 교환하면은 거기에서 신뢰가 쌓이고 그러면은 정권에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는 항상 이 정보를 교환하는 곳에 감시를 붙여놓습니다. 축구를 하거나 등산을 해도 반드시 당요원이 같이 동반을 했어야 했죠. 모든 정보가 독재자라는 한 곳으로 지나가게끔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질서 유지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도가 제대로 성공을 했을까요? 이 소련은 국민의 전체 생활을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농업을 집단화시키려고 했죠. 모든 농촌의 가구들이 콜호스라는 집단 농장에 강제적으로 가입을 해야 됐습니다. 거기 가입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유재산은 없어지고 내가 만든 것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야 되고 내가 만든 것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은 모두 한데 모아서 배분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집단 농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스탈린은 식량 생산량이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소련의 관료들과 생각이 달랐죠. 이 시스템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사는 집도 직업도 사유재산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내가 원래 키우던 소나 말 같은 것을 코로스라는 집단 농장에 넘기느니 차라리 도사라는 쪽을 택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지 않았죠. 일을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지 않으나 어차피 받는 것은 똑같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1931년에 약 9,800만 톤의 수확량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5,700만 톤에 그쳤죠. 그보다 더 작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련의 집단 농장, 집단화의 역사는 좀 더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마녀사냥처럼 데이터의 과학을 맹신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 기술을 너무 맹신하면은 이런 역사에서 마녀사냥이라든지 이 집단화 역사에서 생긴 비극을 또다시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탈린이 농업을 집단화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을 쿨라크라는 집단에 전가했습니다. 쿨라크는 부유한 농부를 뜻하는데요. 희생양이었던 거죠. 유럽의 마녀처럼. 부유한 농부라는 것이 제대로 된 기준이 있을까요? 그런 기준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농민이 소 한 마리를 소유하고 있을 때 어떤 농부가 소 3마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쿨라크로 지목이 됐습니다. 1929년 스탈린은 이 쿨라크 계급을 청산해야 된다고 선언했죠.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이 소련 관리자들이 누가 쿨라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자, 부유한 농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열심히 많이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노력한 대가로 쿨라크로 지명을 당하고 추방을 당한 거죠. 대부분 근면하고 일을 많이 하는 농민이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누명을 쓰이기도 했죠. 누가 쿨라크인지 제비뽑기로 정한 마을도 있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1933년까지 약 500만 명의 쿨라크가 쫓겨났고 3만 가구의 가장이 총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 이상이 추방되거나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었죠. 한번 쿨라크로 낙인이 찍히면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관료제의 낙인이죠. 문서에 기록이 되어서 관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도 했죠. 이 마녀사냥과 마찬가지로 이런 쿨라크 역시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상호주관적 현실이었습니다.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스탈린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진실을 무시한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스탈린의 죽음도 어느 정도는 그 질서 유지를 우선시하고 진실을 무시한 탓이었습니다.
1951년에서 1953년 소련의 상호주관적 현실 제작자들은 유대인 의사들이 치료를 빙자해서 정부의 주요 인사를 죽인다는 그런 음모론을 또 꾸며냈습니다.